그 나이에 무슨 책방이에요, 아빠? 딸의 말이 식탁 위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조금 떨렸어요. 퇴직금은 아빠 혼자 돈이 아니잖아요. 엄마 노후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제야 제가 꺼낸 꿈이 가족에게는 걱정으로 들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말한 제 꿈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중고책 냄새가 나는 제 이름의 책방 하나를 갖고 싶다는 꿈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한 회사에서만 35년을 다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양복 한 벌도 제대로 없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법도 몰라서 입사 첫날 아내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고쳐 매줬죠. 그때 아내는 저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생각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호출이 있으면 뛰어나갔습니다. 부장 눈치 보고 거래처 눈치 보고 후배들 챙기고 위에서는 실적을 요구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고 동시에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이 작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눌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바빴습니다. 집 대출은 그대로였고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늘어났죠. 아내는 아이들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거의 잃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버티느라 집에 있는 시간을 잃었고요. 가족 사진을 보면 저는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피곤한 얼굴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제 꿈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시골 작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종이 냄새가 좋았고 누군가 밑줄 그어둔 문장을 발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젠가 나도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책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읽고 지나간 책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가는 그런 공간. 한쪽에는 따뜻한 커피가 있고 창가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손님이 없어도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런 책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대출이 생기자 꿈은 점점 뒤로 밀렸어요. 나중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애들 크면,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나중에 퇴직하면. 그 나중이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저는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 하나와 퇴직금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축하한다고 했고 아들은 아빠 이제 여행도 다니세요라고 말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35년 동안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내릴 역이 어디인지 모르는 기분이었어요. 퇴직하고 첫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났고 아침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아침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평생 일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쉬었습니다. 동네 공원도 걷고 낮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봤어요. 처음으로 평일 낮에 마트에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노인들도 많고
젊은 엄마들도 많고 저처럼 어정쩡한 얼굴로 카트를 끄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같은 이야기 같고 산책을 해도 같은 길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친구 모임도 가고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아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뭐 도와줄까? 분리수거 내가 할까? 시장 같이 갈까?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지만 며칠 지나자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도 내 리듬이 있어요. 당신도 당신 일 좀 찾아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바빴는데 집에서는 제가 없어도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었습니다. 전화하면 아이들은 늘 바빴어요.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이번 주는 좀 힘들고 다음 주에 갈게요. 나도 그 나이 때 그랬겠죠. 부모님 전화에 길게 답하지 못했고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뒤쪽 골목으로 산책을 하다가 작은 빈 가게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세탁소였던 자리 같았습니다. 간판은 떼어졌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안쪽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게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안쪽 벽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왼쪽 벽에는 중고 책장을 놓고 오른쪽에는 작은 테이블 2개, 입구 옆에는 커피 머신 하나. 문을 열면 딸랑 작은 종소리가 나고요. 손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고 가끔 동네 아이가 와서 만화책을 읽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오래간만에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책방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책방? 응. 큰 거 말고. 동네 작은 책방. 중고책도 팔고 커피도 조금 팔고. 아내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였죠. 그런데 너무 오래 묻어둔 꿈이라 갑자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일부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겠다고도 말했죠. 책은 중고로 시작하면 되고 인테리어도 크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이제 꿈만 보고 움직일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덕분에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꿈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며칠 뒤 딸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아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뭔데요? 여행 가려고요? 아니, 책방.
딸의 웃음이 조금 굳었습니다. 책방이요? 작은 책방. 동네에 빈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 저는 최대한 가볍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빠, 설마 퇴직금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일부만. 일부가 얼마인데요? 저는 대충 계산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요즘 책방이 얼마나 힘든데요. 다 온라인으로 사요. 중고책도 앱으로 거래하고요. 사위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받고 아내는 말없이 반찬 그릇만 정리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자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을 좀 쓰고 싶어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그게 더 위험해요. 돈 벌 생각 없이 장사하면 더 빨리 무너져요. 임대료는요? 관리비는요? 커피 팔려면 허가도 필요하고 세금도 있잖아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요즘 세상을 더 잘 아는 것도 맞았죠. 하지만 그 말이 제 꿈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랑 상의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어. 엄마도 찬성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딸은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제는 안정이 중요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제가 늙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밤새 일할 체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늙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알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딸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리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회사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몸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러다 책방도 손님 없으면 혼자 버티려고 할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때로는 반대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죠. 그날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딸은 돌아가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아빠 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힘들까봐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딸이 떠난 뒤 저는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속상해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했나 봐.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죠. 철없는 건 아닌데 무서운 거예요. 뭐가? 당신이 실패해서 무너질까 봐. 그리고 우리 노후가 같이 흔들릴까 봐요. 그 말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온 35년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였죠. 저는 책방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집안 분위기만 무거워질 것 같았어요. 대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 빈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서 있다가 돌아왔고 나중에는 유리문 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은 임대문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장만 해두었죠.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 가게 앞에서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분도 가게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관심 있으세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여기서 세탁소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가게를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30년 했어요.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교복 수선하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죠. 노인은 유리문을 손끝으로 살짝 두드렸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더라고요. 양복 입는 사람도 줄고 세탁 공장도 생기고 결국 접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운하셨겠어요. 노인이 한참 웃다가 말했습니다. 서운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불 켜놓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 켜놓고 살았던 시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읽던 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소설책, 대학 때 읽던 시집, 출장길에서 산 에세이. 책 사이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기차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을 펼쳤는데 제가 젊은 날 밑줄 그어둔 문장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삶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누가 쓴 문장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늦게라도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가 제가 책을 펼쳐놓은 걸 봤습니다. 뭐 봐요? 옛날 책.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책 좋아했죠? 그랬지. 연애할 때도 책방 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나는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에 웃었습니다. 그랬어? 응. 그래도 당신이 책 고르는 얼굴은 좋았어요. 눈이 반짝거렸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책을 덮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반대했어? 반대가 아니라 겁이 났던 거죠.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마지막 울타리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플 때의 병원비였고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자존심이었고 오래 살아야 하는 두 사람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작게 시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게? 가게부터 계약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중고책 판매를 해본다든지 주말마다 플리마켓에 나가본다든지요.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열어봐도 되고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책방이라는 공간만 생각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모습만요. 하지만 아내는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보고서 쓰던 습관이 남아있어서인지 막상 쓰기 시작하니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책방 이름 후보, 초기 비용, 월세, 관리비, 중고책 매입 방식, 커피 판매 여부, 하루 예상 매출, 최악의 경우 손실 금액, 그리고 반드시 지킬 원칙. 첫 번째, 퇴직금의 정해진 금액 이상은 절대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대출은 받지 않는다. 세 번째, 6개월 동안 시험 운영 후 결정한다. 네 번째, 아내와 매달 장부를 공유한다. 다섯 번째, 몸이 힘들면 즉시 멈춘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썼네요. 회사에서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과 아들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려고 불렀다. 딸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책방 얘기예요? 저는 계획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가 무작정 가게 계약하겠다는 건 아니야. 우선 6개월 동안 작게 해볼 생각이다. 온라인으로 중고책 판매를 해보고 주말에 작은 부스를 빌려서 책을 팔아볼 거야. 반응이 없으면 접겠다. 딸은 계획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바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안 받는 거 확실해요? 확실해. 엄마랑 장부 공유하는 거요? 매달 할 거야.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만드는 건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고 등록하는 건 좀 귀찮거든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네. 대신 아빠도 엑셀 배워야 해요. 재고 관리해야죠. 딸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죠.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딸이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손해가 커지면 미련 두지 말기. 약속할게. 몸 아프면 숨기지 말기. 그것도 약속한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만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 돈이 들어가는 거면 우리 가족이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은 꿈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꿈이 낭떠러지로 가는 걸 막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책들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표지를 닦고 상태를 적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을 만질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라벨지를 잘라주었습니다. 이건 얼마에 팔 거예요? 그건 좀 귀한 책이라. 여보,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아, 사장님보다 더 무섭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래전 신혼집에서 같이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완전히 끝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은 동네 플리마켓이었습니다. 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도와줬고 딸은 작은 간판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까지 책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거 허리 조심해요. 알았어. 말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요.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회사 첫 출근 날처럼 긴장됐습니다. 흰 셔츠를 입을까 하다가 너무 딱딱해 보여서 니트에 점퍼를 걸쳤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책방 주인 같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플리마켓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공예품, 간식, 옷, 장난감 사이에 제 작은 책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간판에는 딸이 적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책방.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늦은 오후. 제 인생도 지금 늦은 오후쯤일 겁니다. 해가 저물기 전 마지막으로 따뜻한 빛이 드는 시간. 처음 1시간 동안은 아무도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 보고 아이들은 그림책만 만지다 갔죠. 저는 괜히 책 위치를 바꾸고 가격표를 다시 붙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요. 장사 첫날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팔리면 좀 민망하잖아. 나한테는 안 민망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한 권을 집었습니다. 오래된 추리소설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재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재밌지. 근데 처음엔 조금 느릴 수 있어. 중간부터 확 끌고 가. 아이는 책장을 몇 장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고작 3,000원인데 저는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첫 매출 축하합니다. 저는 웃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총 매출은 48,000원이었습니다. 교통비와 점심값을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응. 이상하게 좋아. 돈도 얼마 못 벌었는데요? 돈 때문이 아닌가 봐.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 후로 저는 주말마다 책을 팔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책 사진을 찍고 상태를 설명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했습니다. 처음엔 주소 입력도 버벅거렸습니다. 프린터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적도 많았죠. 하지만 매일 배웠습니다. 엑셀도 배웠고 택배 예약도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 제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책방 계정 봤어요. 사진 좀 더 밝게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사진 찍는 방법을 길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반대하던 딸이 어느새 조언을 하고 있었죠.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제 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팔리는 책은 몇 권 안 되는데 사들이고 싶은 책은 계속 늘었죠. 저는 좋은 책을 보면 욕심이 났습니다. 이건 꼭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 책인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매입하다 보니 집 베란다에 책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약속과 달라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려고. 조금만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장부 보여줘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편했습니다. 내가 번 돈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돈이 들어가는 꿈이면 가족이 같이 지켜보는 거라고요. 저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숫자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크게 망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다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책도 꿈도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리하면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딸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한 달 매입비 최대 얼마, 재고 박스 최대 몇 개, 팔리지 않는 책은 기부하거나 정리하기. 아들은 말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통계도 봐야 해요. 어떤 장르가 팔리는지 보고 움직여야죠.
저는 두 아이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평생 회사를 다닌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워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늦게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달 예산을 줄였습니다.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책 일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임에는 3명이 왔습니다. 아내 친구, 그리고 플리마켓에서 책을 샀던 중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준비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모임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책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삶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직한 교사, 아이를 키우며 지친 엄마,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하는 청년. 책은 핑계였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놓을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뭘요? 내가 원한 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였나 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중심에 두면 되겠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책방을 돈 버는 가게로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꿈은 따뜻해야 하지만 장부는 차가워야 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부와 판매 기록, 독서 모임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책방 이야기를 꺼냈던 그 식탁이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분위기는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딸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실이 크진 않네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빠가 중간에 메인 욕심만 안 냈으면 더 좋았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아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가게를 바로 계약하지는 않으려고.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예전에는 간판 있는 책방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계속하되 규모를 제한하고 주말 플리마켓은 한 달에 2번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동네 문화센터 공간을 빌려 이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1년 뒤에도 수요가 꾸준하고 몸도 괜찮고 가족 재정에도 무리가 없으면 그때 작은 공유 공간부터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나도 찬성해요. 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포기한 게 아니라 조절한 거니까 저도 응원할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책방 열면 제 이름으로 평생 무료 커피권 줘야 해요. 커피값은 받아야지. 장사인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웃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책박스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대신 잘 정리된 책장이 하나 생겼고 그 위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책방. 아직 진짜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독서 모임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보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이 더 좋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잠깐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저 자신도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제 늦은 꿈의 진짜 모양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좋았어. 힘들었는데 좋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젊을 때의 꿈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시작하는 꿈은 옆을 봐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들, 내 몸의 상태, 남은 돈, 지켜야 할 책임.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가야 하죠. 그래서 느리지만 오히려 더 깊습니다. 저는 아직도 책방을 꿈꿉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 문을 열고 딸랑 소리 나는 종을 달고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꿈이 가족의 불안을 밟고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꿈이 철없는 욕심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늦은 오후에도 빛은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아직 따뜻한 시간이 남아있듯이요.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한 증거이고 누군가에게는 남은 노후의 안전망이죠. 그래서 가족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늦게라도 자기 꿈을 말했을 때 그 꿈을 무조건 철없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가족과 약속을 정했고 돈의 한계를 세웠고 천천히 제 꿈을 현실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퇴직 후 처음 꺼낸 가족의 꿈을 말리셨을까요? 아니면 조건을 정해 응원하셨을까요?